어느 날 아이가 아빠 휴대폰 가지고 엄마 휴대폰 가지고 유튜브 보고 있는데 뭔가 누르다가 이거 이상한 것다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내 배우자의 성관계 영상이었던 거예요. 바람이 발각되는 경위는 사실은 내가 배우자와 얼마나 친밀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보다 부부 사이가 대면대면한 경우들도 많고 내일도 너무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그냥 신뢰하고 믿음으로 놔두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내 성격 자체가 저 사람을 막 그렇게 관찰하지 않고 쥐잡듯이 잡지 않고 그런 성격이고, 상대방이 뭐 외근이면 외근, 그런가 보다, 늦으면 늦는다, 그런가 보다, 뭐라고 할까, 쿨하고 너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상대의 부정행위를 좀 늦게 눈치채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예민하고 농도가 짙게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일수록 좀 빨리 눈치채고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언제 사람들이 눈치를 채냐면요. 첫 번째, 배우자의 행동이 말이 갑자기 달라졌을 때입니다. 제가 방금 갑자기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기존의 어떤 행동과 생활 패턴과 말투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많이 달라졌네 할 때 눈치를 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연락이 잘 되던 배우자였는데 어느 날부터 잠수 타는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특히 회식 있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늦은 시간에 막 해봤는데 안 받는다거나, 카톡을 보내는데 확인을 안 한다거나,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라고 하면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배우자로 하여금 와, 이 사람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만한 행동들인 거죠. 또 하나, 외모에 갑자기 신경을 쓴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내 배우자가 외모에 크게 신경도 안 쓰고 대충 하고 나갔는데, 특히 뭐 속옷 같은 거 제대로 예쁜 거 멋진 거 챙겨 입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막 세트로 입고 다니고, 어느 날부터 본인 체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서 향수를 뿌리고 다니고 라고 하면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행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우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 누구 생겼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장과 야근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 배우자의 일정이나 배우자 회사의 패턴이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 회사가 이렇게 야근이 많거나 주말 출근을 원하지 않는데, 그런 거를 막 강요할 만한 일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거를 한다고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출장, 그리고 외근, 주말 출근 이런 걸 핑계 삼아서 부정행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내 불륜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휴대폰입니다. 평소에 그냥 소파 위에, 선반 위에, 식탁 위에, 침대에 막 이렇게 버려두고 내 휴대폰 어디 갔지? 하고 막 찾다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안방에서 TV 볼 때 뭐 이럴 때는 휴대폰이 좀 멀리 있었다가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런 휴대폰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배우자가 행동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휴대폰에서 손을 떼지 않고, 보니까 패턴도 걸려 있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휴대폰을 내가 이렇게 손만 대도 화들짝 놀라면서 왜 뭐 때문에 막 이렇게를 해. 그러면은 이 배우자의 행동이 이전과 갑자기 달라진 거죠. 이거는 뭔가 휴대폰에 숨길 만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배우자 휴대폰을 보려고 하면은 너무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에 부정행위의 증거 자체를 습득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언제 이게 습득이 되느냐? 어느 날 배우자가 만취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옷도 벗겨주고 침대에 누이고 물건도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휴대폰 내가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까똑 하면서 와가지고 딱 보니까 오빠 잘 들어갔어, 오늘 너무 만나서 좋았어, 우리 내일 또 보자, 하트. 이거 뭐지 하고 들어갔다가 위로 이렇게 올려보니까 부정행위의 내용이 막 다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거 캡처 해가지고 증거 잡아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 아이가 아빠 휴대폰 가지고 엄마 휴대폰 가지고 유튜브 보고 있는데 뭔가 누르다가 이거 이상한 것다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내 배우자의 성관계 영상이었던 거예요. 기존과 갑자기 뭔가 달라지면서 휴대폰을 사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휴대폰은 판도라 상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이 있는데요. 영수증은 사실은 의심을 하지 않았다가 우연히 발견하면서 이것 때문에 의심을 시작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영수증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영수증은 호텔 영수증, 모텔 영수증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영수증은 그런 영수증은 잘 없습니다. 그냥 편의점 영수증, 커피 또는 어디 관광지에 출입한 내역 이런 것들이 전부인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부정행위가 걸리게 되느냐? 일단 먼저 배우자가 밝힌 일정이 있을 겁니다. 그 일정은 예를 들어서 나 대전에 출장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대전에 출장 다녀온 배우자의 짐을 챙기고 옷을 이제 드라이에 맡기려고 주머니에 뭐 없나 막 이렇게 보니 부산에 있는 무슨 관광지를 다녀왔네? 그런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뭐지? 회사에서는 대전 출장이었는데 일 때문에 갔는데 부산을 찍고 왔다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출장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회사에 휴가를 내고 부산에 놀러 갔다 왔을까요? 만약에 회사에 휴가를 내고 부산에 놀러 갔다 온 거라면 나 부산에 가서 쉬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걸 굳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 원고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미리 밝혔었던 그 일정, 그리고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의뢰인들이 다 명탐정 코난이 되어갑니다. 내가 이제부터 증거를 한번 찾아볼 거야 막 이렇게 하고 거기서부터 자동차 내비게이션 돌려보시고 이 사람 일정이랑 이런 거 다시 다 한번 보고 카드 내역 한번 쭉 다 조회하고 몰래 휴대폰 막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서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해내더라고요. 원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섣불리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증거가 얼만큼의 의미가 있는 건지 아직 여러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거짓말이 들켰으니까 이 사람을 추궁하면 다 자백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 자신의 잘못을 들켰을 때 도망가고 싶어 하니까 변명으로 일관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모아야 될 증거를 다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해서 알게 됐다. 그런데 증거가 다 모였다가 아니고 일부 발견했다라고 하면 일단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완전히 다 확보를 했고 내가 상간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자, 첫 번째, 먼저 이혼을 선택하지는 마세요. 이혼에 대해서는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상간소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전에 배우자한테 한번 추궁을 할지 말지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이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간자와 배우자가 똘똘 뭉쳐가지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경우도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라는 점을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상간소송을 할지 말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생각하시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추가 증거 확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배우자를 추궁한다. 그리고 배우자가 추궁하는데 뭔가 진실을 다 얘기할 것 같다 라고 하면 녹음을 하세요. 그날 배우자가 이야기하는 거 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좋은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간소송을 당했거나 당할 위험에 처한 분들이 계신다 라고 하면 이 사건이 부정행위로 판단이 될 만한 사실관계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정행위로 판단될 만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면 이거는 내가 하지도 않은 점에 대해서 억울하게 상간행위다 라고 판단을 받을 여지를 나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그런 행위가 있었다 아니면 그런 행위가 없었다 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행위가 없었다 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어떤 부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상대방의 어떤 부당한 행위에 또는 합법적인 행위에 내가 다 응해야 되는가? 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응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그 시점에서 선임을 하면 협상 단계부터 변호사가 대리를 해서 피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합의서를 작성한다거나 적정한 합의금으로 조율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혼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면 염려되는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꼭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계속 만나게 되면 원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분노와 좌절과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러면은 이걸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피고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명예훼손이나 협박 이런 죄가 성립이 돼서 벌금형을 받는 거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해온 게 있으니까 본인이 농락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우리가 불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